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의 인원이 300% 상승했네요. 늘 우리 개인과였는데 그래도 괜히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경영조직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전에 우리 인사 논문 관리랑 사실 첫날은 좀 많이 겹칠 겁니다. 이게 자체가 거의 이쪽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겹칠 건데, 인사 노무 관리보다는 좀 더 심화적으로, 그쵸, 역사 발전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혹시 지금, 유인물 혹시 하나 더 나왔는데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제가 아까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1기 때 했던 건데, 있어요, 혹시? 맞는 것 같아요. 1기 때 했는 거예요. 근데 가져와도 돼요. 조금 더 제가 몇 개 더 추가했거든요. 1기 때 안 쓰신 분 있을까봐.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면, 이게 저도 몰랐는데 자료를 무조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긴 됐습니다. 자, 경영 조직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래요. 우리 시험 문제처럼 같이 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시험 문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 탐지 한번 보죠. 잠깐만.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 논술, 비교해서 논술하는 거. 잘 적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 문제 왜 냈냐면요. 어차피 내일 한번, 다음 주에 강평을 한번 할 거긴 합니다만, 제가, 좀 우연히, 좀 운 좋게, 여기 시장에, 여기 학원, 여기 우리 노무사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좀 부탁을 해서 학생들, 이제 예전에 합격했던 학생들이나 좀 시험을 봤던 친구들 중에 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의 답안지를 좀 구해주십사라고 해서 한번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의외로 좀 놀랬던 게 합격자였어요, 이 친구들도. 합격자였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 왜 냈냐면요. 의외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논술하시오라고 적었잖아요, 제가요. 그쵸? 근데 답안지가 전부 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과학적 관리론에서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끝! 분명히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단 한번 각각을 언급해 주는 거 맞는데, 그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줘야 돼요. 근데 합격자라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그 시험 답안지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일부러 첫 번째 문제로 좀 냈어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첫 번째 과학적 관리론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 인간관계론이 뭔지 설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분명히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 논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이 진짜 절대 다수가 비교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을 할 때는 묻고자 하는 답에 그걸 때리지 않고 변중만 계속 올려가지고는 절대 포인트 못 잡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프라임법에 그 노동경제학 하시는 장성구 교수님이랑 아까 잠깐 저녁 먹으면서도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근데 장성구 교수님은 실제 강의도 되게 오래 하셨고 정말 지금 되게 유명한 학교들에서, 대학교에서 실제 지금 교수님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채점도 많이 해보시고 확실히 뭔가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채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밥 먹다 이야기를 했는데, 장성구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물론 당연히 출제하신 분들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절대 이렇게 채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채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쓸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제가 들어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한 개당 3점, 4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가면 일단 그거 포인트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요런 것들이 나오면 보고, 그 다음 거기다 논리적 구성도는 예를 들어서 5점이다. 그럼 그거 정도에 따라서 한 3, 4점 정도 점수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죠? 근데 하시는 말씀은 안 그렇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읽어보고, 이 친구가 뭔가 문단도 깔끔하게 잘 나눠져 있고 필체도 괜찮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매끄럽게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감인 거죠, 감. 근데 그 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교수님들은 워낙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감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채점을 한답니다. 그렇게 채점을 하신대요. K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쉬운 거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점수화 시켜서 요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를 좀 알려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는 분명히 제가 문제에서 비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성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비교했던 말이 없다? 그런데 딴 말만 막 하고 있다? 그런 거 제일 교수님들 싫어하시거든요. 네. 핵심을 때리지 않고 변중만 계속 말하는 건 교수님들 제일 싫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아까 하셨던 말씀이 그거 없이 변주 굴리는 건 자기도 싫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교가 꼭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어차피 채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리 오전에 했던 인사 노무 관리랑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우리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거다? 똑같이 30분 강평, 30분 강평하고 그리고 우리 해당 챕터로 좀 내용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경영조직론의 전체 개관 한번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을 전체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한번 개관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개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에 비해서 학습해야 되는 양이 거의 아시죠? 2배 육박합니다. 가까이. 거의 이 2배는 좀 심한 1.5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영조직론에 크게 세 차원이 있잖아요. 크게 두 차원. 미시조직론이랑 거시조직론. 미시는 다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그 다음에 거시의 조직 차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8단계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오늘 하루는 전체 개관하는 데 시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디 할 거냐면요. 개인 차원에서 절반 정도 진행할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 뭐 있습니까? 뭐 지각, 학습, 능력, 태도 기억나시죠? 예, 그 중에 한 절반.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한 절반. 그렇게 해서 개인 차원에서 한 2시간 정도 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역시 한 2시간 정도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5개 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쓸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와요? 내가 지금 말한 게 그 순서대로 책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미시에서도 내가 이 얘기해 줄까요? 오늘 개인에서도 뭐뭐뭐뭐 들어간다고. 요번에 다음 주에는 능력, 태도 이거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7번 정도의 전체를 한번 훑고 마지막 한 번은 혹시나 조직론에서 나올 수 있는 기타 주제가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개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경영조직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아마 전체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 전체를 한번 오늘 리뷰하는 건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 조직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조직의 탄생 과정. 자, 우리 말 그대로 경영조직론이니까 말 그대로 일단 조직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경영조직론에서 가장 첫 번째 조직의 탄생 과정부터 볼 건데요. 자, 조직이라는 게 왜 탄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가장 일단 출발점이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노동의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조직의 탄생 과정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효율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효율성은요? 경영학에서 효율성 되게 많이 듣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입 대비, 그렇지, 산출이 우리가 효율성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인풋이 있고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우리가 요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걸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할 건데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분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분수 값을 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분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저 값을 크게 하려면 분자는 크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 뭔가 비용이나 혹은 뭔가 투입되는 자원은 이건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인 아웃풋은 분자는 가장 극대화하면 그런 분모값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이죠. 그쵸? 결국은 효율성은 이걸 찾기 위한 거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이걸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도구의 사용이에요. 도구의 사용. 일단 도구를 사용하면 그렇지. 똑같이 힘을 들여도 아웃풋이 엄청납니다. 그쵸?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동생이 좀 신기한 게 제 동생의 취미가 뭐냐면 청소예요. 네, 청소. 얘가 항상 취미가 청소인데 근데 이 친구 맨날 하는 말이 뭐냐? 오빠, 청소는 도구가 장비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비빨. 네. 그래서 걔가 보면 취미가 청소니까 청소 도구가 진짜 많아요. 네. 이게 우리가 어머니들 보면 먼지 털려고 이렇게 물걸레질 하잖아요. 그걸 안 써요. 뭘 쓰냐면 뭔가 이상한 짝대기에 뭐 이렇게 면사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쑥쑥 이렇게 지나가면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먼지가 싹 사라져요. 네. 진짜 신기해요. 어머니처럼 만약에 그거 물걸레를 쓰면 다 빨아가지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냥 쑥 한번 해버리면 진짜 깔끔하게 돼요. 네. 그래서 동생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 오빠, 청소는 장비빨이야. 네,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쵸? 뭐냐?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웃풋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정글의 법칙의 병만족 보면 도구 없이 살아가는 적 한번 했거든요. 서바이벌. 그때 힘들어 죽으려 그래요. 네. 칼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을 일일이 갈아가지고 막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또 불 하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도구가 있으니까 라이터를 한 방에 되는 거지. 뭐냐? 똑같이 만약에 인풋이 들어간다 해도 아웃풋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용했던 게 뭐냐? 그렇죠. 도구의 사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용했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분업을 실시했던 거예요. 분업의 실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가 바로 분업의 실시였습니다. 분업의 실시. 우리 분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친구도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분업을 실시하면 왜 이렇게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냐? 자, 분업을 실시했을 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렇죠. 분업을 실시하면 그 일을 오래 한 일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숙련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숙련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작업, 생산, 효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함께 증가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저건 뭡니까? 우리 숙련도, 분업의 실시에서 숙련도가 진짜 극에 달한 사람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활의 달인. 거기 보면 진짜 달인이잖아. 그쵸?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일만 진짜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숙련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기생충에 보면 피자 박스 접기 달인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전부 다 분업의 실시로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숙련도가 상승하고 작업 생산의 효율이 높아지면요. 이걸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 그렇죠. 두 번째, 기술 혁신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숙련도 상승을 통해서 작업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요. 그렇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뭘 갖게 되냐? 노하우를 가지게 되죠. 노하우를 가집니다. 그럼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 사람의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축적이 되냐? 노하우가 축적되겠죠. 그래요. 분업을 실시했을 때 첫 번째, 숙련도가 상승해서 작업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 사람의 기술이 혁신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업을 했을 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생산 도구를,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생산 도구 소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 왜? 분업이라는 건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일에 집중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생산 도구는 그렇지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일에만 필요한 도구만 집중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분업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식들이었어요. 됐습니까? 첫 번째 도구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 뭐? 분업을 실시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분업을 실시했어요. 분업을 실시하니까 굉장히 좋은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도가 상승되고 기술이 향상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생산량을 이걸 증가시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A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농사를 짓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이 친구도 옷도 만들어요. B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생산하고 옷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자기가 각자 다 생산하는 건 이건 분업이 아니죠. 분업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요. 대대손손 뭐였냐?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농기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쌀의 생산에 집중하는 거고 여기 친구는 대대손손 뭐였냐? 봉제 공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분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많은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쌀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이 친구도 옷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지. 서로가 저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업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난 뒤에 서로 간에 필요로 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교환의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두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고 요거 제가 사진 촬영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빠진 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필기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강의를 일단 이해하시는데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조직의 탄생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공부라는 것도 결국 따지면 노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죠.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적게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실패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조국 사태, 이거 너무 정치적 발언인가.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행동이 잘못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행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순간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나 역시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공부하고 나도 많이 가져갈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간의 너무 당연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걸 생각하다가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바로 그 교환을 할 때 사람들이 원래는 내가 개별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찾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렇죠. 인위적으로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교수님 책에는 이 말까지 적혀 있어서 한번 적고 싶은데 시장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이라서 그러한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이 시장을 그냥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면 모르셔도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교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교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까 A라는 친구가 쌀을 많이 생산했고 B라는 친구가 옷을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쌀 한 가마니 옷 하나 주진 않거든요. 무조건 1대1로 이렇게 교환 안 돼요.
생각해보면 쌀 한 가마니 옷은 기본 한 3, 4개는 줄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이 사람들이 1대1로 거래하지 않고 어떤 좀 볼륨이 다른 상태로 거래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 여기 과정에서 이러한 시장에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바로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가격이라는 게 형성돼요. 요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요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경제학의 기흑자도 몰라도 이건 알아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뭐? 보이지 않는 손. 그래요. 이거를 우리 아담 스미스는 invisible hand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 이 가격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가격이 이걸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되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퍼펙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완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이상적인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와 분업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 서로가 살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발생합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가격이 이는 뭡니까?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시장을 우리는 퍼펙트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장이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이 가격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떠냐? 현실에서는 실제로 시장이 발생했으나 이 시장이 잘못 작동되는 걸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라고요.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이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을 그래야 자원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가격이 잘 작동 안 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독점. 그렇지. 독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독점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 그렇지, 시장 실패인 거예요. 가격이 적절하게 잘 작동을 했다면 그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우리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다? 우리 비싸다고 하잖아. 그렇죠? 제가 늘 말하지만 독점 기업이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래요. 선생님, 근데 독점 기업, 자, 대한민국의 독점 기업이 어디 있냐? 한국전력 같은데, 한전, 또 뭐 있어요? 한국담배공사 이런 데 다 독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런 데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이 이래요. 손 들고, 선생님, 근데 그 독점 기업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독점 기업은, 그렇죠. 그 독점 기업 직원들한테는 엄청 좋죠. 일하지 않아도 돈 많이 주고, 그렇죠. 방만하게 해도 돈 많이 주는. 하지만, 그건 직원들한테 그런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을 저해하는 그런 실패 요소입니다. 그쵸? 대표적인 게 독점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면요. 굳이 없어도 되는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격을 알려줘야 그래야 이 가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건데 정확하게 그러한 가격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 굳이 좀 더 싼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애써서 노력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뭡니까? 뭔가 게임이 아니죠. 뭐죠? 쇼핑 같은 거 할 때 왠지 이것보다 좀 더 싼 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잖아요. 그쵸? 그런 노력 자체를 전부 다 우리 뭐라 그런다? 그렇지. 거래 비용이에요. 만약에 그게 이상적인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였다면 그러면 그 가격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 정보를 전달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요.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차별이 없으니까 그거 사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알아볼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뭡니까? 좀 더 저렴한 거 없을까? 좀 더 확실한 거 없을까 싶어서 계속 노력하죠. 예,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모두 다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 분업 때문에 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우리가 서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장이 최종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보다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 발생했죠. 항상 우리 학문이라는 건요, 이런 문제 발생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거래 비용이라는 게 이게 발생을 하니까, 야,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뭔가 해결할 방법 없을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까지 가기 좀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까? 계속 갈게. 자,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서로 잘 거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시장 탄생이었다면,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가 뭐냐? 바로 조직입니다. 이때 조직이 탄생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조직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조직이 왜 그럼 이게 탄생했냐? 바로 이겁니다.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자, 좀 더 싼 게 없을까? 혹시 이거 누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냐? 뭔가 하나의 제도권 안으로 그걸 들여와가지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 제도권 안에 소위 말하는 조직이라는 게 이걸 공인해주고 인증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조직이 탄생했던 배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돌아다니면 그거 많이 보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오케이, 저축은행 이런 거 아시죠? 그거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 뭔지 알아, 소희야? 몰라? TV 잘 안 보나? 그 오케이 저축은행이 오케이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축은행이라는 게요, 사실 이게 뭐냐면, 왜 이 저축은행 법이 통과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그 법이 제정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금융을 제도권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네. 사금융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심했어요. 그 사금융 때 굉장한 우리 사고가 많았거든요.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정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시키고 제도권화로 넣기 위해서, 그래, 저축은행 사금융을 그걸 제도권을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조직화시킨 거예요. 조직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조직은 이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조직의 탄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조직의 탄생 목적은요, 땡땡 하고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어떻게 됐다? 탄생되었습니다. 결국 조직은 뭐다? 거래 비용을, 그렇죠, 축소하기 위해서 탄생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전제 조건이니까. 자, 조직의 탄생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은요, 이겁니다. 약속과 공정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약속과 공정.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서로 간에 약속과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 조직에서 말하는 어떤 제도나 그러한 것들을 믿지 못한다?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그 조직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줄 거라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조직이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나한테 내가 일정 일을 하면 돈을 줄 거라는 공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 그게 소위 말해서
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법적으로 공증된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나한테 돈을 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으로 이게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조직의 첫 번째 탄생 과정을 봤는데 조직의 탄생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한눈에 딱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요. 조직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발점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인간은 노동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 그러면 인간이 노동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싫어하는 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할까? 이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와 분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었는데 이 생산성을 향상된 거를 이제 뭡니까?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저 친구와 맞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생긴 첫 번째 제도가 뭐다?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는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진 않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시장 실패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거래 비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아니긴 한데 좀 쉽게 여러분한테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한 몇 년 전에 단통법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단말기 통신 그 법 있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우리가 핸드폰 살 때 막 제각각이잖아요. 그 보조금이. 이거를 통일화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정찰제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해요. 그쵸? 그게 정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원래 만약에 모든 핸드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S10이다. 그럼 그 가격이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어디 가서도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그거를 더 싼 데 찾아볼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왜 노력해요? 가격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찾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장 실패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인이 일부러 이거를 막 찾으러 다니지 말고 뭔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개인이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 해결이 뭐냐? 조직이라는 겁니다. 조직은 약속과 공증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조직 안에서는 뭐다? 그렇죠. 이러한 거래 비용을 가장 그래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과 교수님은요. 시장의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영 조직론 교수님은 바로 이 조직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손을 조직은 뭐다? 보이게 만들어주는 손이다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가 바로 조직의 탄생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경영조직론의 가장 처음에 배우는 왜 조직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직이 왜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그럼 어쨌든 조직은 참 좋은 거네요.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니까. 그럼 그러한 조직이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조직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조직의 의의. 자, 두 번째 여기다 적으면 될까요? 두 번째 조직의 의의. 자, 조직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조직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탄생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조직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조직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조직의 의의 보면요. 자, 제가 나눠드린 거기 보시면 나오죠?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보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조직의 의의 나오는데 자, 뭐냐? 조직이란 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렇네요. 보세요. 왜 공통의 목표 달성이냐? 첫 번째, 그렇네요. 뭡니까? 이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게 조직의 결국은 탄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뭘 노리는 거냐? 거래 비용 축소. 그게 공통의 목표가 되겠죠. 사실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거래 비용 축소예요. 자,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된 구조 하에서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이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조직이란 건 그렇네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거기 다 있으니까 제가 핵심만 좀 몇 개 적을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조직에 대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조직의 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지금 거기 줄 거 넣은 거예요. 줄 거 넣은 거. 뭐냐? 조직을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조직은 첫 번째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공통의 목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조직이 체계화된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체계화된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결합체입니다. 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고 했을 땐 일단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체계적 구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서로 작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책에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조직이 아니야? 그렇지. 그들은 일단 인간은 맞잖아. 거기서 뭐 코알라 됐다고 해도 골뱅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인간은 맞잖아. 그런데 그들이 공통의 목표가 없잖아, 일단. 그쵸? 공통의 목표 100번 양보해서 꼭대기까지 같이 가는 게 공통의 목표로 해봅시다. 그 다음, 체계화된 구조도 없죠.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조직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하지. 다 뭐 해요? 이렇게 하거나 언제 내리나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들 아마 책에 보면 예제로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인가? 뭐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해요. 아닌 이유가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있었던 삼성증권은 이게 맞냐? 조직이냐? 조직입니다. 왜? 일단 첫 번째 공통의 목표가 있죠. 뭡니까? 이윤 극대화. 두 번째 굉장히 체계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장부터 밑에 말단 사원까지 쫙 조직 체계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상호작용하죠.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서로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인간 아닌 놈들도 많은데 어쨌든 인간이 있죠. 어쨌든 인간. 네. 그러니까 보죠. 그건 뭡니까?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조직에 대해서 만약 개념을 적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점수를 다 따려면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게 바로 조직에 대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제가 지금 몇 개 적어놨죠. 인간 집단이고 공통의 목표가 있고 체계화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환경 적응적이고 조직 경계가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두 개 더 적어주면 더 좋을 거고 안 된다고 해도 저 네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영조직론 지금 전체 개관하는 거 이 학문의 전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조직이 왜 탄생했는지 쭉 설명했고요. 그럼 조직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네요. 그럼 이런 조직은 도대체 뭐야? 조직의 의의를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러한 조직은요. 자, 이러한 조직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고 체계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인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은요. 자,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의의를 봤으니까 조직이 뭔지를 봤으니까 도대체 이러한 조직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 조직의 기능. 자, 여러분 조직의 기능은요. 딴 거 아니고 뭐 물어보는 거냐면 조직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조직의 기능 중에 그렇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기능을 그다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조직의 기능의 첫 번째 순기능은 당연히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 역기능은 뭐다? 단점이 될 겁니다. 요렇게 요 두 가지 보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순서 도식을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이걸 도식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라서 요 순서대로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크게 외울 것도 없어요. 되게 암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스토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처음에 왜 탄생했는지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에서부터 노동을 뭡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쭉 벌어져서 조직이 탄생했고, 그럼 조직이 탄생 과정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직은 뭔데? 조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조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장점, 역기능은 단점. 한번 봅시다. 와, 시간 진짜 빠르네. 자, 한번 봅시다. 끝내시. 자, 조직의 순기능 한번 봅시다. 자, 장점. 조직은 일단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자원을 결합하죠. 그렇죠. 조직은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자원을 굉장히 쓸모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 조합해서 굉장히 좀 더 가치 있는 걸 만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개인의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조직은 사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말하는 이 조직의 순기능, 소위 말하는 장점은요, 참 좋아요. 왜? 조직이란 건 결국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순기능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 제도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단점도 많다라는 거죠.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조직의 단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직의 가장 큰 단점은요, 없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요, 늘 뭐냐? 그렇죠. 그 제도에 맞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직이 만약에 없었다면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생산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조직은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관리 감독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뭐 해야 돼요? 비용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직이 없었으면 이거 비용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 요게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단점이 있냐? 심리적 비용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비용. 조직의 탄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심리적 비용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조직이 없었다면 이런 비용이 없었을 텐데, 조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승진 누락 같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조직이 없었다면 승진이란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조직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탈인간화. 뭡니까? 그렇죠. 조직이란 건 아무래도 조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인간은 그 중간에 뭐가 됩니까? 부속품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소외 현상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거죠. 조직 때문에 생긴 뭡니까? 부작용이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조직 활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정적인 부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해 같은 거. 이런 것들. 원래 조직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대규모로 생기지 않아도 될 게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직 중에 반사회적 조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데. 그런 데가 반사회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조직이 뭔지 봤는데 그 조직은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 이거예요. 뭐냐? 경영조직론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경영조직론이라는 건 이거예요.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그럼 경영조직론의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뭐냐? 조직이라는 게 좋은 점만 있었다면 그럼 경영조직론이라는 건 삼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직이라는 게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다 보니까 이걸 경영조직론이라는 한문을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활용한 거죠. 순기능은 경영조직론에서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하고요. 반대로 역기능은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미니마이즈 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순기능은 뭐 한다? 맥시마이즈 하고요. 그 다음 역기능은 어떻게 한다?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결국 조직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순기능은 최대한 끌어내고 이러한 역기능을 최대한 억누른다면 혹은 역기능을 약간 틀어서 이걸 잘 단점을 장점화시킨다면 그럼 조직이 굉장히 그렇죠. 인류 사회에 참 괜찮은 제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뭐냐? 조직의 기능을 어떻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이 순기능을 최대한 맥시마이즈하고 역기능을 최대한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된다?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경영조직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왜 경영 조직론 나왔다? 결국 조직의 순기능은 맥시마이즈, 역기능은 미니마이즈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경영 조직론을 공부해보면 다 뭐냐? 어떻게 하면 요걸 잘 자극을 해서, 그래서 요거를 행동을 극대화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보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거기 강화에 보면 뭐 속어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뭐냐? 부정적인 건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결국 경영조직론은 뭐다? 조직의 순기능은 업, 그 다음에 육기능은 다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한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좀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서 잠깐 10분만 쉬고 그 다음부터 경영조직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